SKC가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력인 필름 사업과 석유화학 자회사 매각에 이어 이번에는 자회사 핵심 사업부 매각에 나섰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전 세계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또다시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반년 만에 수주액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4박 6일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해 정상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굴뚝산업인 석유화학 회사들의 변신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같은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지는 기존 사업들은 버리고 있습니다. SKC가 지난해 회사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필름 사업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기초화학 원료인 폴리오를 만드는 자회사 SK피유코어를 매각하고 이번에는 자회사 SK엔펄스의 핵심 사업부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재편 속도가 엄청납니다. 첫 소식 이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KC가 자회사 SK엔펄스의 주력 사업인 파인세라믹스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SKC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엔컴퍼니에 이 사업부를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엔컴퍼니에 파인세라믹스 사업부를 넘기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매각 규모는 약 4천억 원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SK엔펄스는 SKC의 100% 자회사로 파인세라믹스를 비롯해 화학기계 연마, CMP 패드, 블랭크 마스크 등 반도체 전 공정에 쓰이는 소재를 제조합니다. 올 초 SK솔믹스에서 SK엔펄스로 사명을 바꾸면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소재 사업에 집중해 2025년 기업 가치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파인세라믹스 사업부 매각은 신사업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파인세라믹스 사업부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쿼츠, 알루미나 등 다양한 파인세라믹스 제품을 제조합니다. 회사의 전체 매출 7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부로 꼽히지만 신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매각이 마무리되면 SK엔펄스는 CMP 패드, 블랭크 마스크 등 반도체 전공정 소재 위주로 사업을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SKC는 지난 7일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ISC 인수를 확정해 반도체 후공정 분야 경쟁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SKC는 올 들어 반도체 소재와 함께 2차 전지 친환경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 매출 11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SKC는 폴리우레탄 원료인 폴리오를 제조하는 자회사 SK피유코어도 팔기로 했습니다. 이들 두 개 비주력 사업 매각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실탄을 마련하게 됐고 이 자금은 신사업 M&A나 동박공장 증설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살려면 팔아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발빠른 변신 뒤에는 이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에틸렌 재고는 쌓이고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해도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화학 제품 생산 국가에 오를 전망입니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7년까지 연산 약 3천만 톤의 에틸렌 종합 생산 설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시노펙과 세계 최대 정유사 사우디 아람코 합작 설비 등 모두 조단위 12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에틸렌은 2021년 기준 미국이 4,427만 톤, 중국이 4,368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이 격차를 늘려 시장 공급량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신용평가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설비 증설이 일부 마무리되는 2025년이면 자국 내에서 플라스틱과 고무 등을 생산할 중간 원료 100% 이상 수급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을 감당할 만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실적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2위 원유 소비 국가인 중국은 석 달째 제조업 지표 하락에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에틸렌을 주변국인 인도, 베트남, 튀르키예 등으로 돌리고 있지만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어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정제 마진은 올 들어 80% 이상 하락해 한때 2달러를 밑도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국제유가는 사우디 등 산유국의 수요 조절과 전 세계 여행 수요 증가, 정제시설 사고로 배럴당 70달러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에스펙트 등 시장 분석 기관은 하반기에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정제 마진 하락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하락이 재차 이어질 경우 석유화학 기업들은 수익 하락과 재고 평가 손실 등 이중고로 고전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이슈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변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채영 기자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좀 예상보다 좀 깊어지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화 기업들도 적자를 낼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코로나 시국인 2021년에 호황을 누리다 지난해부터 고전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한 주요 기업 모두 지난해 석유화학 사업에서 손실을 냈는데요. 석유화학은 국제 유가와 글로벌 경기가 연동돼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중국 리오프닝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또 공급 과잉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15개월째 손익분기점 300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결국 구조조정에 돌입했는데요. LG화학이 여수 산단의 NCC 공장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매각까지 나선 건데요. LG화학은 대신 배터리 소재와 친환경 소재, 신약 등 글로벌 3대 신사업으로 집중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해서 동박 사업에 진출했고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우리가 단독 보도한 SKC 내용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SKC가 최근 이 동박하고 반도체 소재 분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데 원래 SKC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SKC는 화학 소재와 필름 사업을 모태로 하는 회사입니다. 과거 비디오 테이프에 사용됐던 필름 기억하시죠? 이 필름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SKC입니다. 이 필름과 화학 소재 사업은 SKC의 핵심 이익 창출원이었는데요. SKC는 이 사업부들을 차례로 팔고 신사업 중심으로 사업 체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SK 엔펄스 사업부 매각도 이런 일환인데요.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매각 5건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회사를 새롭게 인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SK 넥실리스죠. 2020년에 동박회사 KCFT를 인수하면서 사업 재편의 첫 단추를 깼습니다. 네, 이 과거 주력 사업들을 팔고 새로운 주력 사업을 키우기 위해 M&A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 M&A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C의 사업 구조를 보면 여전히 화학 사업 비중이 가장 큽니다. 올 1분기에 전체 매출 6,700억 중에 화학 부분이 4,3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학 사업은 계속 정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C는 지난주 인베스터 데이에서 신사업에 최대 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비주력 사업을 매각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신규 M&A와 동박 공장 증설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SKC 신사업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동박 반도체 소재 크게 두 축으로 재편에 나서는 건데 이 두 사업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반도체 소재 사업의 경우엔 SK 엔펄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후 공정,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까지 진출했는데요. 네. SK 엔펄스가 반도체 전 공정을 맡고 지난주 인수를 확정한 ISC가 후 공정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 SK 앱솔릭스가 글라스 기판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SKC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은 동박인데요. SK 넥실리스는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 연간 25만 톤까지 끌어올려서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신사업의 성과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데요. 올 1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 동박은 1,800억 원, 반도체 소재는 880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은 모두 고부가가치 사업이라 성장성이 큰 분야로 꼽힙니다. 올 하반기부터 SK 넥실리스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동박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실적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SKC가 이제 동박과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매출 11조 원을 넘기겠다 이런 비전을 내놓기도 했는데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장기적으로 이런 SKC의 사업 전환은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먼저 과감한 투자로 외형을 키운 뒤에 이 반도체 동박 소재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동박 같은 경우엔 대규모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재무 관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채연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닥 16년 만에 황제주 탄생입니다.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황제주라고 표현을 하죠. 에코프로가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시장 역대 5번째로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올 초 10만 원 수준이던 주가가 단순 6개월 만에 이 10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올 초 개인이 상승세를 견인했다면 최근에는 개인이 차익 실현을 하는 반면 외국인은 매수에 가담한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에코프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섰던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주가가 오르자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매수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수주 환경 역시 테슬라의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매우 좋은 편인데요. 특히 오는 2030년부터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전기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생산에 있어 필수 소재인 양극재는 2025년부터 공급 부족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에코프로비엠 역시 하반기부터 수주 계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언제 할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죠. 이 발언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된 주가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삼부토건이 20%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서 HD 현대인프라코어와 두산바켓 등 재건 사업에 필요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미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재건 사업에 필요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막연한 기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보신 듯 여전히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업 개시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변수로 꼽힙니다.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앞불사 일회성 비용이라니. 하이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2분기 수익성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오늘 주가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연 BTS 페스타 축제 비용에 더해서 신인 그룹 데뷔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비용은 15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에 2분기 영업이익은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수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최근 신인 그룹 N팀 팬사인회에서 팬들을 상대로 과도한 신체 검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지난주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다시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 반년 만에 수주액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5위 제약사 노바티스와 5,111억 원 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노바티스와 1,000억 원 규모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지 1년 만에 체결한 본계약으로 수주 금액이 4천억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노바티스와의 이번 본 계약은 지난해 6월 1,000억 원 규모로 체결되었던 투자 의향서의 금액보다 약 5배가량 증가한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높은 생산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과 신뢰도가 상승한 것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누적 수주액만 올해 2조 3,387억 원, 누적 수주액이 2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목표 2조 원을 반년 만에 달성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이어 대형 수주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한 덕분입니다. 전 세계의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2011년 1공장을 시작으로 꾸준히 공장을 증설해왔고 지난 6월 24만 리터 생산 능력을 갖춘 인천 송도의 4공장이 완전 가동에 돌입하면서 총 60만 4천 리터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미국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인 샌프란시스코와 주요 제약사들이 위치한 뉴저지에 세일즈 오피스를 차례로 열면서 고객사와 소통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 촉격차를 더 벌려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고객사로 확보한 글로벌 상위 제약사 13곳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최대 18만 리터 생산이 가능한 5공장을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해 수주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유한양행이 최근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폐암 신약 렉나자를 건강보험 적용 전까지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한양행은 국산 신약인 렉나자를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31번째 신약인 렉나자를 개발한 유한양행. 최근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면서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급여 확대 전까지 국내 환자들에게 무상 제공이란 파격적인 지원과 동시에 렉나자를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렉나자가 1차 치료 보험 급여가 될 때까지 EAP, 즉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저희 유한양행은 글로벌 혁신 신약의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제2의 렉나자 발굴을 위해 제약사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한양행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 전략질환군 가운데 13개의 항암 신약 개발을 앞당긴다는 설명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제2, 제3의 렉나자를 저희 손으로 개발하는 것이고요. 미래지향적인 융합 플랫폼 기반의 그런 혁신 항암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렉나자의 1차 치료제 허가로 국산 신약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유한양행. 연구개발 가속화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폴란드를 찾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방산 원전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로 출발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은 10개국 이상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통해 국제 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고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협력 잠재력이 큰 유럽 정상들과 만나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세일즈 활동도 펼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서는 경제가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 등 폴란드의 주요 정부 인사들을 만나 방산과 원전,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재건 사업의 허브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89명의 경제사절단은 폴란드 정부 기업들과 신산업 에너지 분야 등에서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춤해지자 곧바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참에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정부 말을 믿어달라. 지난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서 6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필요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예금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정부 차원의 이 같은 노력에 자금 인출 러시는 지난 금요일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불안 심리가 잦아들면서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 매각과 연체율 감축 방안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천억 원의 부실 채권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부실 우려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각종 금융사고와 건전성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자산이 늘었고 신용사업 비중이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커진 것이 감독권 이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감독권을 이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처럼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요. 일단은 7월 중에 발의를 해서 여름 내에 국회에서 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새마을금고는 관련법에 따라 행안부가 전체 관리와 감독을 맡고 신용과 공제사업 감독만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이 신용사업과 은행의 업무에 대해 금융위 감독과 명령을 받고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행안위가 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아니다 보니 연체율과 부실채권 관리가 상대적으로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강병완 의원과 기재위 홍성국 의원 역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서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관광과 휴양의 섬 제주도가 한국판 실리콘밸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포털 다음이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이번에는 그린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방서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시 아라동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카카오 본사와 이스트소프트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속속 입주한 이후 현재는 203개 기업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올리는 연간 매출만 7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쓴 금액을 훨씬 웃돕니다. 귤과 관광으로 대표되는 지역을 넘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난 겁니다. 1단지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약 25만 평 정도의 규모로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기업과 전기차,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기업을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2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 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넘어 전 세계 기업이 입주하고 싶은 땅으로 만들겠다는 게 JDC의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진행 중인 교육과 관광 분야 사업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영어 교육 도시에 들어선 4개 국제학교에 더해 오는 2031년까지 국제학교를 3곳 더 세우고 카이스트 글로벌 캠퍼스 유치와 영어 상용화도 추진합니다. 영어교육 도시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부가 교육 허브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제주도 전체의 영어 상용화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 리조트인 신화월드 인근에는 제주 신화 역사 테마공원을 3년 뒤 착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 고용도 5배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